한국 의료기술이요? 아직 멀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임상시험 강국으로 한국이 급부상했다는 소식인데요. 세계제약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임상시험 규모와 기술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항암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임상시험 성공률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신약 개발 기간도 글로벌 기준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장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유망주였던 한 미국인 여성의 선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최고의 제약회사를 과감히 떠나 한국행을 선택한 그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에요. 제시카, 당신 경력을 망치려고 작정한 겁니까? 보스턴의 화창한 봄날, 찰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서 마이클 부사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마이클은 제가 내민 한국행 사직서를 들고 계속해서 자리를 서성였답니다. 연봉은 2배로 올려줄 수 있어. FDA 승인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팀도 맡길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시험 성과를 다룬 논문과 한국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현황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그래도 한국이라니, 거기서 뭘 배우겠다는 건지. 마이클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다음 주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후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이렇게 저의 한국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보스턴의 한 제약회사에서 임상연구원으로 일하던 제시카입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해 승승장구하던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님 댁에서의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식탁에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는데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말에 아버지는 포크를 놓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하셨죠. 제시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MIT 출신의 보스턴 최고의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너를 보며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아니? 2년만 더 버티면 연구소장 자리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얘야, 미국에서 내가 이룬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뭘 더 배우겠다는 거니? 하지만 전 이미 한국 제약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특히 항암제 분야에서 보여준 놀라운 발전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제 지도 교수님이셨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저를 연구실로 부르신 교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시카, 나도 처음엔 자네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더군. 특히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 교수님은 서랍에서 한 논문을 꺼내셨어요. 한국의 주요 병원들이 이룬 임상시험 성과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때론 안전한 길을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길 바란다. 그날 이후로도 부모님의 반대는 계속됐어요. 급기야 제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는 걸 아시곤 두 분 다 일주일간 전화도 받지 않으셨죠. 우리 딸이 실리콘밸리 제약사 CEO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연구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그리고 그곳에서라면 제가 꿈꾸는 진정한 의료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란 거려. 결국 공항에는 부모님이 한마디 말씀도 없이 배웅을 나오셨어요.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엄마가 작게 속삭이셨죠. 건강만큼은 꼭 챙기렴. 그리고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렴.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거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주희 씨를 발견했을 때의 반가움은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주희 씨와는 한국으로 오기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에 채용이 확정된 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자주 연락하며 친해졌거든요. 덕분에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죠. 주희 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숙소부터 챙겨줬어요. 이미 서울대병원 근처에 있는 몇 군데 오피스텔을 알아봐뒀다며 다음날 함께 둘러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첫날부터 편하게 쉴 수 있었답니다. 다음날 주희와 함께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연구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깔끔한 원룸에 교통도 편리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관악산의 풍경도 마음에 들었죠.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제 가슴은 마치 처음 보스턴 연구소에 출근하던 날처럼 두근거렸어요. 1995년에 설립됐다는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답니다. 제시카 씨, 이쪽이 당신의 자리예요. 연구원 주희 씨가 제 데스크를 안내해줬어요. 넓은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책상에는 이미 영문으로 된 매뉴얼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건 AI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매뉴얼이었어요. 보스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였거든요. 첫날부터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우선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분산형 임상시험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답니다. 환자들이 매번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묻자 김주희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대부분의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진행해요. 이건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마이클이 늘 강조하던 전통적인 임상시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환자가 직접 와서 확인해야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던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하지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도움이 정말 컸죠. 외국인 연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임상시험 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교육 세션도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연구 동향부터 윤리적 가이드라인까지 모든 것을 영어로 제공해 주었죠. 특히 한국의 임상시험 성공 사례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동료들의 태도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마다 긴장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특히 김주희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제시카, 우리는 팀이니까요. 서로 도와야죠. 그녀의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답니다. 특히 회식 문화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는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은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연구 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대학교병원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데이터 분석실의 설비는 보스턴의 연구소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첫 임상시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신약 후보 물질의 초기 임상시험이었는데 환자 모집부터 데이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죠. 이런 게 한국의 표준이라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서울에서의 첫 달이 지날 무렵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거요. 보스턴의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하고 온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요. 주말이면 가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곤 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제 예감이 이렇게 정확할 줄은요.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연구실 컴퓨터에 로그인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마이클이 이걸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의 고집스러운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자종양보드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때였죠. 서울대학교병원의 회의실은 늘 그랬듯 활기가 넘쳤고 저는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에서 그의 영향력이 느껴졌죠. 응급 환자 상담으로 늦었다는 그의 완벽한 영어 발음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바로 존스 홉킨스에서 펠로우십을 마치고 돌아온 김 교수님이었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김 교수님은 NGS 데이터에서 발견된 특이 패턴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줬어요. 보스턴에서 제가 연구하던 데이터에서도 발견됐던 패턴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1시간 넘게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김 교수님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위계적인 의료 시스템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환자 중심의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였고,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치료법을 찾고자 하는 열정적인 연구자였죠.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의학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분자종양보드 미팅에서,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도요. 김 교수님은 제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에게 보스턴에서의 연구 경험을 공유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환자에 대한 태도였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NGS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놀라웠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새로운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발견된 특이한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김 교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뛰어난 의사가 아닌 의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선구자였답니다. 우리의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때로는 주말에도 만나 연구 결과를 토론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됐고 연구를 넘어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종종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연구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은 한국의 정밀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죠. 특히 그가 이야기하는 한국의학 관련 모임은 놀라웠어요. NGS 검사 결과와 임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미국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였거든요.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특별한 강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 빠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효율적인 다학제 협진 시스템까지. 이런 시스템이 김 교수님 같은 열정적인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임상시험 참여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보스턴에서는 환자들이 그저 데이터의 출처로 여겨질 때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달랐답니다. 김 교수님은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설명할 때도 항상 환자의 삶의 질을 먼저 고려했어요. 우리의 첫 공동 연구 논문이 완성되어 갈 무렵 저는 이미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빠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김민호라는 사람에게도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문화적 차이, 직장 동료라는 관계, 그리고 제 경력에 대한 고민까지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우리는 병원 옥상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가운데 민호 씨는 자신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존스 홉킨스에서의 고단했던 시간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루고 싶었던 꿈들에 대해서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답니다. 연구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했고 농담을 건넬 때도 어색해졌어요. 동료들은 우리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의 관계가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던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거든요. 마이클이 우리의 연구 데이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특히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요. 폭우가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민호 씨와 임상시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죠. 장마철 특유의 습한 공기가 연구실 창문에 매달린 빗방울처럼 무겁게 느껴지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최근 아버지가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두통이 심해지고 간혹 시야가 흐려진다는 말씀에 걱정이 되어 종합검진을 받으셨다고 했죠.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뇌관 근처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의료진은 종양의 위치가 너무 위험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옆자리에서 데이터를 검토하던 민호 씨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도 모르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민호 씨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학 저널을 펼쳐가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뇌종양의 유형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로봇 수술 기술로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어요. 부모님이 한국 의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의 그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보스턴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뿐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두 번째 MRI 검사를 받고 계셨어요. 결과는 처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종양이 뇌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수술 시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죠. 5군데의 유명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모든 의료진의 견해는 같았어요.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치료 비용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보험으로 일부를 커버할 수 있었지만 예상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죠. 게다가 의료진들은 이러한 치료로도 5년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보스턴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봤어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특히 밤에 두통으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뇌종양 치료 성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봇 수술 기술의 발전은 놀라웠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의료진들은 고난도 뇌종양 수술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초기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점점 약해지시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자신의 병보다도 치료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제 책상에 자료 하나를 올려뒀어요. 아버지와 비슷한 케이스의 성공적인 수술 사례였죠. 게다가 한국에서의 치료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어요. 의료 통역 서비스부터 환자 맞춤 케어 시스템까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지원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야 할 때라고. 한국의 의료 기술을 믿지 않던 제가 이곳에서 목격한 것들, 경험한 것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화상통화로 한국 치료를 제안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내가 거기 가더니 이제 우리까지 거기로 오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의 뇌종양 치료 성과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스턴으로 보냈어요. 민호 씨는 자신의 미국 동료들에게 연락해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을 보증하는 추천서도 보내주었죠. 그때는 몰랐어.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민호 씨의 진심 어린 도움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도요. 때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답니다. 엄마의 한숨 소리가 화상통화 너머로 전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치료를 처음 제안한 날이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병원의 성공 사례들, 외국인 환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문제까지. 한국은 미국의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통역 서비스부터 환자 맞춤 케어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아버지는 미국의 최고 병원들도 포기한 수술을 어떻게 믿냐며 강하게 거부하셨죠. 전환점은 민호 씨가 주선한 화상 상담이었어요.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아버지의 MRI 결과를 보며 상세한 설명을 했고 비슷한 케이스의 성공 사례도 보여주었답니다.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을 이용한 정밀 시술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치료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컸고 앞으로의 치료 비용까지 생각하면 은퇴 자금마저 모두 써야 할 상황이었죠. 이틀 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말로 한국의 의료진을 믿어도 되는 거니?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환자를 배려하는 의료진들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기술력까지. 민호 씨도 부모님 설득을 도와주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의료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주었고, 왜 이 케이스에서 한국의 치료법이 더 적합한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설명해 주었죠. 마침내 부모님은 한국행을 결심하셨어요. 서울대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즉시 모든 준비를 시작했고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가
비자 발급부터 숙소 예약까지 세세하게 도와주었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 그토록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저희 선택을 믿고 따라오시는 거였죠.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의 수잔이라는 코디네이터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거든요. 부모님의 도착부터 병원 입원까지의 전체 일정을 꼼꼼히 정리해서 보내주었고, 숙소도 병원에서 도보 5분 거리의 게스트하우스로 예약해 주었죠. 민호 씨는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아버지의 케이스와 비슷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주었어요. 그 중에는 미국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완치된 사례도 있었죠. 이런 실제 사례들이 부모님께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제 판단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그럴 때마다 민호 씨는 차분히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의학적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케이스를 검토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던 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은 많이 달라져 계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항암 치료의 영향으로 많이 여위셨고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특히 서울대병원에 도착해서 국제진료센터의 시설을 둘러보실 때 두 분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완벽한 영어 통역 서비스와 친절한 의료진들의 태도는 부모님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첫 상담날, 주치의 교수님은 2시간 넘게 아버지의 상태와 수술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을 이용해 어떻게 종양에 접근할 것인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시는 모습에 아버지도 점차 신뢰감을 보이셨죠. 이번 수속을 밟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 받은 견적의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었거든요. 거기에 VIP 병실과 간병인 서비스까지 포함된 가격이었죠. 엄마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물으셨어요. 저녁에는 민호 씨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경계하시던 아버지도 점차 민호 씨와 대화를 나누며 편안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실을 나서는 민호 씨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그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거려. 제 무모해 보였을 선택을 믿어주고 전문가로서 든든하게 지원해준 그가 있었기에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을 믿었고 무엇보다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민호 씨, 그의 존재는 제게 어느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통찰과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우리 가족을 보듬어주는 그를 보며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수술 전날이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잠들어 계셨고 엄마는 병실 소파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마지막 MRI 결과를 들고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민호 씨는 수술 전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뇌종양 위치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하고 로봇 수술 시스템의 모든 설정을 꼼꼼히 점검했죠. 서울대병원은 연간 1,300건이 넘는 뇌종양 수술을 하고 있다지만 아버지의 케이스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수술실 준비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민호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걱정되나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어요. 수술팀은 이미 구성되어 있었죠. 신경외과, 종양내과, 마취과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의들이 모였고 수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고 해요. 특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환자의 회복을 크게 돕는다고 했죠. 새벽에 간호사가 와서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수술을 위한 금식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도 이루어졌답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수술실로 향하는 아버지의 침대를 따라가면서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미국의 유명 병원들이 모두 포기한 수술이었잖아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만난 민호 씨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말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가족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통역 간호사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영어로 전달해 주었고 저는 그것을 다시 엄마에게 설명해 드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민호 씨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주변 신경 조직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 덕분에 정밀한 시술이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호 씨는 피곤한 기색도 잊은 채 앞으로의 회복 과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중환자실로 이동한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 힘들어 보였지만 수술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답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의료진들은 24시간 아버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는지를요. 민호 씨는 피곤했을 텐데도 옥상까지 올라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처음 깨달았답니다. 중환자실의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료진들은 수술 후 24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특히 뇌 부종 가능성 때문에 모든 수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했답니다. 간호사들은 15분마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 수준, 동공 반응, 혈압, 체온,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죠. 중환자실 의료진의 전문성에 놀랐어요. 보스턴에서도 이런 수준의 집중 케어는 보기 힘들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영어로 된 상세한 설명은 물론 매 시간 아버지의 상태 변화를 저희에게 알려주었죠. 덕분에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민호 씨, 그는 자신의 수술이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다른 환자들의 수술도 있을 텐데 이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의료 문화인지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배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다행히 첫 24시간은 안정적으로 지나갔어요. 뇌 부종도 심하지 않았고 의식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죠. 이틀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재활치료팀은 아버지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단계별로 운동, 작업, 인지 치료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손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걷기 연습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가 모두 팀을 이뤄 아버지의 회복을 돕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아버지의 상태를 공유하고 치료 계획을 조율했어요. 엄마는 이런 시스템을 보시고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연신 감탄하셨죠. 특히 간병인 서비스는 엄마의 큰 짐을 덜어주었어요.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모든 필요를 살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이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우리 가족을 격려해 주었어요.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진단과 동시에 인간적인 배려가 느껴지는 그의 모습에 엄마는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하셨죠. 회복실에서 재활 운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문득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행을 반대하시던 부모님,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수술,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두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제 선택은 옳았다는 걸 증명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곧 닥칠 새로운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아버지의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병실에서 편안하게 TV를 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셨죠. 처음에는 수술 후 자주 있는 증상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당직 간호사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 코드를 발령했죠. 순식간에 병실은 의료진들로 가득 찼어요. 응급 CT 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민호 씨는 당직이 아니었음에도 연락을 받고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답니다. 제시카 씨, 지금 상황이 위중합니다.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응급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제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기도를 시작하셨고 저는 멍하니 수술실로 향하는 아버지의 침대를 바라보았죠. 두 번째 수술은 첫 수술보다 더 긴장된 시간이었어요. 출혈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다고 해요.
민호 씨와 수술팀은 5시간 동안 집중해서 출혈을 멈추고 혈종을 제거했답니다. 수술이 끝나고 민호 씨가 나왔을 때 그의 수술복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내부종이 우려되어 당분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민호 씨의 말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이후 닷새 동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머무셨어요. 의료진들은 24시간 교대로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고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특히 민호 씨는 자신의 일과가 끝난 후에도 꼭 아버지를 보러 왔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아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CT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위기를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어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까지. 마침내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처음으로 민호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 정말 고비는 넘겼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날 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민호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피곤한 기색도 잊은 채 앞으로의 재활 계획을 설명해 주었죠.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넘기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때 마이클에게서 온 메일을 발견했어요.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덜컹했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혐의. 마이클은 제가 참여했던 보스턴에서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죠. 더 놀라운 건 이 문제를 FDA에 보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었어요.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분명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마이클이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압박했을 때 제가 거부했던 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죠. 떨리는 손으로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병원 법무팀과 연락하겠다고 했죠. 제시카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호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어진 조사 과정은 힘들었어요. 보스턴에서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했고 당시의 이메일과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죠. 다행히 제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두었던 게 도움이 됐어요. 특히 마이클이 데이터 수정을 요구했던 이메일과 제가 이를 거부했던 답장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병원 법무팀은 이런 증거들이 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민호 씨는 자신의 미국 동료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존스 홉킨스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이 저희 연구 윤리성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죠. 하지만 마이클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서울대병원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이메일을 여러 곳에 보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보복이에요. 민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마이클은 제가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조사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됐어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간호와 조사 대응을 번갈아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침내 IRB의 최종 판단이 나왔어요. 제 데이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죠. 오히려 마이클 쪽의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마이클은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시도할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연구와 아버지의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사건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서울대병원의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오히려 미국 FDA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특히 데이터의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마이클의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여러 국제의학 저널에서 한국의 임상시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연구팀의 논문이 해외 유수 저널에 실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민호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구 성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한 거죠. 특히 아버지의 케이스는 복잡한 뇌종양 수술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어요.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민호 씨의 말처럼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왔죠.
보스턴 본사의 고위 임원들을 통해 저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 했어요. 훨씬 나은 조건과 직책을 제안하면서요. 솔직히 흔들렸어요. 연봉은 2배, 연구비는 3배. 누구나 탐낼 만한 조건이었죠. 게다가 실리콘밸리에 새로 짓는 연구소의 책임자 자리까지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방식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 씨와 함께하는 연구가 저에겐 더 큰 가치가 있었죠. 거절 메일을 보내고 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병실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미국 복귀 제안을 거절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그토록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는 거였죠.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의료진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더라고요. 특히 민호 씨에 대한 신뢰가 굉장했죠.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어요. 연구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마이클의 공격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유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거든요. 특히 주인은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민호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조언은 물론 때로는 친구로서 위로를 건네주었죠.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감정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위기는 지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성장했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마이클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특히 민호 씨와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완치 판정을 받던 날이었어요. 마지막 MRI 결과를 확인하던 의료진들의 표정이 밝았죠. 종양이 있던 자리는 깨끗했고 뇌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제시카 씨, 축하드립니다. 민호 씨가 MRI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수술 전후의 영상을 비교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꿈만 같았답니다. 재활 치료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차 균형 잡기, 걷기 연습으로 발전했죠. 물리치료사들은 아버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재활치료팀의 전문성이었어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팀을 이뤄 아버지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보스턴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엄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특히 민호 씨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네. 엄마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어요. 퇴원을 앞두고 의료진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어요. 앞으로의 관리 계획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치료 계획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에서 민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야경이 우리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시카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호 씨의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보스턴에서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죠. 이메일의 발신자는 마이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사과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의 연구 성과를 인정한다는 메시지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서울대병원의 임상시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며 공동 연구도 제안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메일에 첨부된 공식 문서들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호 씨와 이 소식을 나누었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변화 아닐까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검진이 있던 날, 민호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하자는 거였죠. 아버지도 흔쾌히 동의하셨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아버지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감동했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민호 씨가 저를 병원 옥상으로 불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시카 씨, 당신이 한국에 남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연구도, 당신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예상과는 달리 두 분 다 놀라워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눈치챘단다.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민호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도. 엄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퇴원이 결정된 다음 날이었어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마지막 미팅이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관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마지막에 민호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검진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받는 게 어떨까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한국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그리고 민호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요. 부모님은 의외로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오히려 엄마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이제는 우리도 한국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여행처럼 즐거울 것 같아.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서울대병원은 외국인 연구원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주거 문제부터 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죠. 민호 씨의 배려도 컸어요. 그의 동료들은 이미 국제 결혼을 한 의료진들이 여럿 있어서인지 저희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답니다. 오히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연구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마이클과의 갈등 이후 오히려 한미 공동 연구가 늘어났거든요. 특히 우리의 뇌종양 치료 성과가 주목받으면서 여러 국제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쏟아졌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한국이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죠. 오히려 제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곳이었어요. 민호 씨와의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부모님은 미국에서 오셨고 병원 동료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애써준 의료진들이 모두 참석해준 거였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민호 씨는 제 편이 되어주었고 동료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답니다.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였죠. 이제는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아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마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두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처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생각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열정은 어떤 경계도, 어떤 편견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려. 지난달 저는 하버드 의대 강당에서 한국의 의료 혁신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제 옆에는 민호 씨가 서 있었고 청중석 맨 앞줄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수술이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의료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미 공동 연구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지난 1년간 우리 연구팀이 이룬 성과들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임상연구센터의 국제협력 부서를 맡게 되었죠. 특히 기뻤던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려는 외국인 의료진들이 늘어난 거예요. 2023년에만 191개국에서 24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한국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는 한국과 미국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우게 될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처럼 우리 아기는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라날 거예요. 아참, 그리고 마이클과도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 한국의 임상시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돌아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 정착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요새도 3개월에 한 번씩 부모님을 만나고 있어요. 제게 축복의 땅이 된 한국에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잘 들으셨나요? 미국 제약회사의 유능한 임상연구원이었던 제시카의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만남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 의료를 신뢰하지 못했던 그녀가
오히려 한국 의료의 전도사가 되기까지의 사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과 환자 중심의 치료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한국 의료진의 도전 정신, 체계적인 임상시험 시스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오늘날 한국 의료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의료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한국 의료를 경험해본 외국인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